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에서 주관하는 포럼 카이로스 오늘 26차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 전에도 우리가 총선을 주제로 해서 장영달 선생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지난 총선을 보고 지난 총선에서 MZ세대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어떤 문화가 작용을 했는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권영률 선생님을 모시고 MZ세대의 선택과 문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권영률 선생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CBS 기독교방송국에서 TV국장과 영동본부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죠. NCC의 언론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강사님 환영을 하기 전에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한 분 계시군요. 예. 나중에 또 그 질문하실 거 있으면 그때 온라인에서도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진행은 우리 강사 선생님의 말씀을 한 50분 정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그 후에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권영률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부탁을 받았을 때 MZ세대의 선택과 문화, 이래서 제가 뭐 기자로서 뭐 정치 상황이나 우리 사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조금 다른 분보다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긴 했지만 MZ세대를 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어쨌건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총선 정치에 대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총선 결과를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좀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예,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점 이해하고 좀 제 논의를 뭐 추가 뭐 질문이나 의견을 통해서 저 풍성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우선 MZ 세대가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이건 발제문은 많이 정리했습니다만 짤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G 세대, Z 세대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우리나라의 신조어죠.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하면은 일반적으로 81년부터 2010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얘기하고요. 최초의 글로벌 세대이자 인터넷 시대에 성장한 첫 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Z세대, G세대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사이 출생자를 얘기하면서 M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지만 훨씬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기존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집단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에도 관심이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뭐 덕분에 챌린지 같은 거 착한 소상공인한테 뭐 돈질하러 가자, 이제 좋은 사람 가게 가서 소비해 주자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좀 부정적인 의미의 개인주의적 집단만은 아닌 그런 것이 이제 MZ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로는 우리가 보통 20, 30대라고 할 때 이제 통칭되는 세대가 이제 MZ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MZ 세대 그럼 특징이 무엇이냐? 작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청년 삶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우선 경제적인 곤란의 메인 세대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인데 지금이 이들은 가장 가난한 세대를 살고 있다. 물론 객관적으로 가장 가난한 세대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부모보다 더 못 살 최초의 세대다.
물론 중간에 전쟁 때문에 갑자기 혼란해지고 이런 상황들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점점 그래도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래서 부모보단 자식 세대가 더 잘 사는 거가 일반적인데 지금 세대는 지금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잘 살지 못한 가난한 세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세대들이죠. 그 특징을 이제 몇 가지로 묘사를 했는데 요 문장들은 그대로고 얼마 전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그 에큐메니칼 포럼한 곳에서 김종구 목사 발제문을 그대로 좀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도 이거랑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독립을 원하지 않는 세대다. 그러니까 뭐 주거 문제가 가장 동인이 크겠지만 경제적 독립도 어렵고 이러니까 10명 중 7명이 독립 의지가 없는 이거 의지가 없다는 거는 이제 하고자 해도 안 된다고 하는 포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크겠죠. 그런 면이고 두 번째로는 연애 결혼보다도 돈과 일자리가 더 중요한 세대다. 돈이 있어야 뭐 결혼을 하더라도 뭐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들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선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데 더 관심이 크고 뭐 이런 세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M세대로 좀 국한하면 30대로 가면은 2명 중 1명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이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니 저출산 문제 아무리 얘기해도 뭐 이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 약간의 미봉책으로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고 정부가 노력해봤자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번아웃 경험에 빠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에 빠진다는 것이죠. 19, 24세 청년의 경우 53%가 번아웃 경험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세대들이 정말로 지쳐있는 세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걸로 어느 정도 정리가 특징이 됩니다만은 이번에 자료조사하다가 아주 주목되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조금 지난 시기이긴 한데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것보다 좀 더 경향이 강화되고 악화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에서 2015년에 청년의식 조사를 했더군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하다가 좀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5개 키워드 청년의 심층의식을 헬조선, 신신문제, 공정성, 능력주의, 탈물질주의 이렇게 5개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그 청년 의식 조사를 심층적으로 한 것을 이렇게 결론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 부분은 제가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조선, 그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거 등에서 어느 정도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청년 활력 지수라고 합니다. 이 청년 활력 지수를 산출하니까 100점 만점에 46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기대감을 바꿔서 같은 질문을 한 결과 51.3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금 나아졌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현재가 낫다. 그다음에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조금 나은 점수가 나온 것은 사실상 현재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미래가. 이렇게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청년 세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 사회 현실 속에서는 뭔가 더 나아질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까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는 그런 현실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신문제입니다. 부모의 자산에 따라서 출발선도 달라지고 삶의 기회도 차이가 나는 세습자본주의, 신문제의 징후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10년 전 이 조사보다 9년 전 조사죠. 지금 훨씬 더 심화되고 강화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사에 의하면은 중산층 이상 청년층은 78.5% 상당히 많죠. 4분의 3 이상이 미래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낙관을 했습니다. 반면에 중간층은 67.9%, 중하층은 55.3%로 뚝뚝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빈곤층에 가서는 아예 희망이 없다가 52.2%로 젊은이들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일수록 점점 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신문제 사회가, 이미 뭐 양반 뭐 이런 신분제 사회는 없어졌지만은 우리 사회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신문제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결론이고, 지금 조사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얘기를 어디서 하다가 들어보니까 우리 사회는 그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그다음에 수도권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신분이 나뉜다고 그러거든요. 최고 귀족은 강남의 아파트 가진 사람이고 이게 정말 그 부모가 어디에 재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의 신분이 달라지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 부모의 자산이나 지위에 의해서 자식의 계급이 결정되는 신신문제 사회에서 공정한 룰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이 바라본 한국 사회 공정성은 100점 만점에 20.6입니다. 20.6. 낙제점 정도가 아니죠.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이것도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중산층 이상인 경우에는, 중상층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성 지수가 26.4점으로 그나마 높습니다. 근데 중간층은 23.6점, 중하층 16.5점, 빈곤층은 18.6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떨어지는 청년들일수록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이 조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20.6점이었는데 전체 총합이 지금은 10점 되겠죠. 그리고 아마 중하층이나 빈곤층은 10점대가 아니라 한 자릿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능력주의.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한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34.9%였습니다. 65%는 한 번 실패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로 상징되는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역동성은 뭐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역동성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주의 신화에 의해서 가능했는데 이제 능력주의 신화는 붕괴된 것입니다. 신분에 의해서 가능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5번째 키워드는 탈물질주의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암울하지만 사회참여 역량 지표라고 하는 조사에서 보면 그래도 작은 희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청년의식 조사에서 평소 정치 및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고 투표 등 참여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 또 정치가 바뀌면 나의 삶도 달라질 것이냐, 이런 것 질문들에 동의하는지 여부들을 묶어서 청년들의 사회 참여 역량 지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64.3점으로 그래도 낙제점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절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사회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점점 우리 사회가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한 가닥 희망은 그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보여주는 것 같고, 어쩌면 이 희망의 끈을 우리가 제대로 살려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우리 세대들의 책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성별 정치적 지금 이제 세대 MZ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또 하나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남녀 문제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세대 성별 정치적 성향의 문제인데 이것도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전에 미처 몰랐던 자료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어, 최근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3월 16일자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또 우리 세대 남녀의 우리 사회 남녀의 갈등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약간은 안도했습니다만은 어쨌건 심각합니다. 이 이코노미스트가 18 내지 29세 사이의 젊은 남성과 여성의 정치 성향이 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해서 제시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정치 성향을 1에서 10까지 10단계로 분류했을 때 18 내지 29세 사이 남녀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에 그 격차가 0.75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차이는 대졸과 고졸 사이 차이의 2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졸인 사람들과 대졸인 사람들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차이보다 남녀의 차이가 2배나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분율로 계산해 보면 이게 더 심각하게 나온다고 하는 거가 이제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코노미스트 표를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은 못 보시겠지만 이 차이가 표현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하게 남녀의 차이가 이제 벌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20개 나라 선진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부유국 20개국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표현을 했는데 이 20개 나라 중에서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인 나라에서는 모두 젊은 남성은 여성보다 보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 성향을 아까 말씀드린 1부터 10까지 10단계로 나눴을 때 미국의 격차는 1.4포인트, 프랑스는 1, 이탈리아는 0.75였고 한국은 0.7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는 낫습니다만 제가 여기 제기한 두 번째 표를 보면은 일단 한국도 상당히 남녀 간의 인식 사이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 표 보고 조금 다행이다 싶은 거는 전반적인 진보성에서 중간보다 한국이 약간 진보로 가 있습니다. 남녀가. 의식 차이는 크지만 그래도. 그래서 아직은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호주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히 호주는 상당히 보수 쪽으로 다 가 있죠. 여성도 5점이 안 되는 진보성에서 그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은 낫다라고 하는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 이제 몇 가지 분석을 했는데 이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 여성의 전진의 위협을 느끼는 젊은 남성 사이에서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위한 좋은 직장이 남성들의 기회를 앗아가는 걸 뜻하진 않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남성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장년층들은 이미 경력 정점이 있거나 은퇴하거나 곧 하기 때문에 했거나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청년층들은 곧 캐리어를 시작하거나 이제 막 캐리어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성과의 경쟁이 상당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이 창을 깨고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여성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때로 약간 과하다고 이제 느껴진 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평등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남성들한테 위협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성들은 청년 남성들은 보수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근거를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뭐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아마 서구에서 그런 게 많을 텐데 이혼 법정에서 여성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하는 국가들이 많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기에는 이혼 법정에서 자기가 억울하다.
물론 과거에 여성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약자일 때는 보호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혼 법정은 여전히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여성들한테 우호적인 판결을 낸다라고 하는 반발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사례도 들었습니다. 그 사례가 뭐냐? 모든 남성에게 부여된 병역 의무입니다. 이 병역 의무가 남성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셜 미디어 역시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그룹 안에서 점점 극단적인 여론이 줄을 이루게 되는 현실들이 있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성향, 진보 보수의 정도가 점점 더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잘 정리해 줬고 이게 두 가지 표에서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또 이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리처드 리브스라는 학자가 이제 또 이런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좌파 정당이 자신들이 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여성을 설득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남성과 대화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진보적 정당들이 젊은 세대 여성들을 하고는 소통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성공했지만 젊은 남성들과 소통해서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빈간격을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극우 세력들이 이제 가져가고 있고 그렇게 되죠. 이 점은 한국 사회에서도 어쩌면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준석 현상 이런 거에 연결해서 우리 사회의 진보 민주개혁 진영에서 좀 뼈아프게 생각하고 명심하고 염두에 둬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 얘기입니다. 계속 진보주의자들은 대개 성불평등은 여성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해로운 남성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남성성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려 하는 듯한 이런 이제 경향을 주었다. 그래서 남성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여성성이 뜻이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게 꼭 성차별적인 요소만은 아닌데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세돼야 될 것 이렇게 잘못 오해되게 하는 것으로 이제 남자들이 받아들이면서 젊은 청년 남성들이 상당히 진보 세력들한테 부정적이고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거리감을 갖게 하는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석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한국에서 최근에 대두된 세대 선정주의입니다. 세대 선정주의, 기득권 기성세대, 불안정한 청년 세대. 그래서 청년 세대가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결국은 이른바 586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세력하고 적대적이 되게끔 유도하고 선동하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아주 극명하게 표출됐었죠. 그래서 사상 유례 없는 0.73% 차이로 승패가 갈린 것이 지난 대선이었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기성세대의 기득권에 시행나가는 청년세대라는 식의 세대 간 불평등을 강조한 주장에 2030 세대가 상당히 먹혀 들어갔고 여기서 막판에 다시 여성층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돌아왔지만 남성들의 상당수, 2030 남성들의 상당수는 이 세대 선정주의, 세대 갈라치기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그 결과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뀐 양상이 이제 초래가 됐죠. 이 담론, 기득권 50대, 희생자 20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또 86세대 퇴진론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워낙 윤석열이 무능부패하고 이래서 반윤석열 정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제 효과는 못 봤습니다만 이 담론은 아직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제 지점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MZ 세대 특징에 대해서 쭉 이제 분석해서 정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전자에서 이번 22대 총선을 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총선 정당별 의석수를 이제 표로 이제 제시해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75대 108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이 175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미래를 합친 의석이 108입니다. 이 성적표인데 이 성적표 뭐 지금 뭐 절반했습니다, 대승니다, 야당이 앞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하여튼 그런 얘기하기 전에 이제 통계적으로 팩트부터 한번 보자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183대 106이었습니다. 이때랑 비교하면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은 8석이 줄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2석이 증가한 셈입니다. 물론 범야로 구분할 수 있는 조국 혁신당이 12석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된 것이죠. 또 권역별로 보면은 민주당 의석수는 서울에서 4석 줄고 부산에서 2석 줄고 세종에서 1석이 줄는데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이유 때문이니까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도 1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PK에서 오히려 또 부산에서 2석이 잃었고 공을 많이 들이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중도 부동층이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 서울의 한강벨트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11개 선거구인데 지난 4년 전에 용산 지역하고 10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었습니다. 이번에 몇 곳입니까? 뭐 지금도 물론 압승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8곳입니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득표수 보면 의석수는 상당한 차이가 나지만 국민의힘 1215만 표, 민주당 1397만 표 정도로 득표율 각각 계산하면 국민의힘 44.39, 민주당 51.01%로 득표율 차이는 6.62%입니다.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야당이 압승했다. 그다음에 국민 정서가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던 것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 참패도 야당의 압승도 아닌 윤석열의 패배일 뿐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민주진보 진영과 무소속 중간지대 보수로 보면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22대 총선에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은 189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가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그 위성정당 국민의당 합하면 106석이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을 보시면 민주당 161, 위성정당 14, 조국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까지 다 합치면 175 더하기 14가 189석입니다. 국내임 108석입니다. 근데 흔히 야권을 개혁신당까지 쳐서 192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혁신당을 야권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반윤석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다시 통합해서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수도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189대 111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 총선하고 어떻습니까? 지난 총선 때 정의당 열린민주당까지 합쳐서 189석이라고 그랬죠. 이번 총선도 189석입니다.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국신당까지 합쳤는데도요. 새로운 미래까지 합치고 진보당까지 합쳤는데도 그렇습니다. 여권은 106석에서 오히려 111석으로 범여권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윤 기류가 높아서 우리가 압승한 것 같고 민주세력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객관적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단은 냉정하게 팩트는 보고 나서 그 바탕 위에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총선끼리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선하고 2년 전 대선하고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역구 기준으로 비례대표까지만 계산이 복잡하니까 지역구 득표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난 대선보다 국내임은 321만 표가 줄어서 득표율로 3.48%포인트를 잃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늘었을 것 같습니까? 줄었습니다. 139만 표가 줄어서 물론 득표율은 2.65%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투표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만큼 치열하지 않았을까요? 이번 총론도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지난번에 정권 뺏기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과 의식들이 국민들 사이에 높았고, 물론 이제 야당과 민주진영 얘기입니다만은, 하지만 이번에도 저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 하고 열기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투표율은 낮아졌을까요? 민주당 쪽까지도. 국민의힘은 당연히 득표율 떨어지는 거 이해가 가죠. 저렇게 개판 쳤으니까. 전 어떤 의미에서 겨우 300만 표밖에 안 떨어졌어?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쪽도 139만 표가 줄었다. 이거는 국민들 중에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를 찍었지만은 투표장에 안 간 사람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별로 윤석열은 싫지만, 여론조사 보면 당연히 싫어하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싫어하는데, 윤석열 싫지만 내가 굳이 민주당 위해서 투표장까지 갈 필요까지는 못 느낀다. 반윤석열 인식은 높지만 이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전체의 절반이 조금 넘는 표를 얻었습니다. 50점 제가 몇 프로라고 그랬죠? 음, 음, 하여튼 약간 50.48%. 근데 지역구 의석은 63%에 해당하는 161석을 얻었죠. 이건 순전히 선거구 제도 때문입니다. 소선거구 제도의 덕을 톡톡히 본 거죠. 옛날에는 박정희 공화당 시절에는 소선거구제 덕을 집권 세력 공화당이 받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역으로 이제 야권 세력 민주당 쪽이 소선거구제 덕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선거구제도 개편하자는 얘기도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중선거구제로 바꾸자던가 뭐 이런 얘기들 나올 것 같은데, 어쨌건 이렇게 득표율보다 의석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사실 이것도 조금은 뭐 비정상적이죠. 우리가 그 민주개혁 진영과 보수 진영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별도로 객관적 팩트로만 보면 일종의 표심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역들로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득표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대전광역시입니다. 민주당은 제주도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서 득표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전 충남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이번에 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별로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이제 이번 총선의 3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유권자 연령대와 득표율. 이건 뭐 새삼스러운 얘기 왜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약간의 특징이 이번 총선에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평균 연령이 높은 선거구일수록 국민의 후보 득표율이 높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은 낮았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뭐 역대 선거에서 다 그랬지 그러시겠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호남은 예외였습니다. 호남은 예외였습니다.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정반대의 표 특성을 보였습니다. 호남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불어민주연합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여기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편의상 똑같이 위성정당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호남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더 연장해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야당의 전통적인 소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 국민의힘을 도저히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민주당 쪽 계열을 찍어왔지만 마음에는 안 든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국혁신당한테
국민의힘 쪽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조국 혁신당으로 젊은 층들이 확 몰리는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은 호남에서 이렇게 나타나지만 장차 전국적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0, 50대들은 전통적 야당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젊은 세대에서 진보 개혁적인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하기 싫어. 그렇다고 지금 여권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으니 뭔가 제3의 대안이 없을까?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이런 비슷한 양상들이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의 주장, 물론 극우 정당은 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거칠고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기반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아파트 매매가와 여야 득표율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닌데 지난 대선, 지방선거 다 똑같았는데 아주 기묘한데 아파트 실거래가 평당 2천만 원이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평당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상승하는데 2천만 원이 넘어서면 그 순간부터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수록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 2천만, 요즘 또 강남 집값이 세서 평당 2천 가지고도 부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서민 입장에서는 엄청납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이슈랑 연결이 되냐면은 개발 이슈랑 연결이 됩니다. 옛날에 이명박 시절 뉴타운 때 한번 광풍이 불었었죠. 지금도 서울과 경기권에 재개발 이슈들이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 여전히 낡은 집들과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고 일기 신도시 문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GTX로 해서 광역교통체계로 인한 개발 이슈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이슈에 따라서 지지 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분들은 한강 빌트가 무너진 것을 이거랑 연결시켜서 또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강 빌트로 얘기하는 마포, 뭐 어디죠? 송동, 인산, 뭐 마용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쪽들이 아파트 가격들이 좀 높아져서 이 기준치를 넘어가게 돼서 이제 보수 성향 지지율이 높아졌고 그래서 민주당 빌트가 패배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이면은 서울 아파트값 대부분 지역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다음에 올라갈 걸 기대하는 주민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생길 거고 그러면은 서울을 지금까지 전통 야도라고 하고 민주당이 압승 여전히 조금 지난번보다는 좀 안 좋지만 했습니다만은 이 아파트 매매가 상관률이 이미 몇 번의 선거에서 검증이 됐는데 이걸 방치한다고 하면은 서울도 더 이상 야권 민주개혁 진영의 표밭이라고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뭐 민주개혁 진영이 무조건 부동산 개발 이슈에서 저 막가파식으로 뭐 김포 서울 편입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의 실질적인 욕구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뭐 국가 균형 발전도 생각하면서 또 그 수도권 주민들의 요구도 반영할 수 있는 정밀한 뭐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거냐 고민 못하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물론 사소한 건 아닙니다만 그 부동산 이슈 하나로 정말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양상이 경향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국힘 지지하는 60대 이상들은 점점 더 늙어가고 이제 나이 들어가면 점점 야권 지지층이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을 얘기하는 정치평론가도 있고 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슈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너무 헛된 기대가 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PK의 막판 변신입니다. PK에서 상당한 기대를 민주당에서 했었죠. 근데 결과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 결과가 이제 초래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 부산의 6070 세대들이 기록적으로 사전 투표를 해서 또 출구조사 결과도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여권이 승기를 붙이는 보수 결집 보수에 적극 반응해 60, 70대가 무려 42.8%가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놀라운 거죠.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저쪽에 대한 심판론이 강해질수록 또 기존 나이 든 세대들도 위기감에 의한 결집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있어야 될 것이고, 어쨌건 이번 선거 결과를 좌우한, 아마 이것만 아니었어도 야권이 200석 넘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현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MZ세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별 성별 지지율이 변화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죠. 출구조사 결과밖에 지금 없으니까요. 연령대별 비례정당 지지율 자료를 보면 20대 이하 남성 유권자들 가운데 국민의 미래 선택한 사람은 31.5%였습니다. 제가 불과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전 대선에 비교할 때 불과했다라고 말씀드리고 31.5%도 작은 건 아니죠. 더불어민주연합은 26.6%, 조국혁신당 17.9%였습니다. 범야권을 따지면 40.7%가 야권의 표를 준 것인데요. 국민의 미래와 개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48.2%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야권, 범야권 지지율이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죠? 47.7%입니다. 반면 여권은 48.2%입니다.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건 여권의 20대 청년들이 표를 여전히 더 많이 던졌습니다. 물론 여성은 다릅니다. 20대 여성들은 51.0%가 민주연합을 뽑았고 조국혁신당 18.5% 등등 이렇게 야권 지지자 요 새로운 미래까지 녹색정의당까지 합치면 76.6%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국민의 미래 지지율 16.7%니까 개혁신당하고 합치면 20.6입니다. 76대 20. 그래서 20대 여성한테는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20대 남성은 아직도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여전히 여권을 더 지지했습니다. 이 밑에 총선하고 쭉 대선하고 비교한 표를 보시면 이제 확연히 드러나죠. 국민의 미래 지지율은 당연히 고령층에서 높게 조사됐습니다. 60대 여성이 51.2%, 70세 이상 남성 59.4%, 70대 이상 여성 60.6%가 국민의 미래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는 남녀 차이 없이 여전히 국민의힘이 이제 더 많이 지지를 받는. 그런데 2030 세대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갈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결과도 총선 전에 있었던 이슈들이 있었죠. 이종석 국방장관 후주대사 임명. 이거는 20대 남성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군 문제랑 다 연결된 거 아니었습니까? 해병대 최상병 건. 그렇기 때문에 20대 남성들이 분노하게 된 거고, 대파 875원 발언은 이제 민생과 관련된 것이었죠. 그래서 민생 경제가 지금 안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체 하는 정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슈에 이제 정부 여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탈을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흔한 표현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당 참패라가 본질은 아닙니다만 현상적인 여당 참패로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거가 없었으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럼 한국 MZ세대 여성은 여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 2년 사이에 큰 변화가 사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MZ세대 남성이 변심했나?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했나? 이제 관전 포인트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을 선택해서 이른바 신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힘을 지지하는 전통적 보수가 아닌 신보수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 남성들이 등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은 3.61%로 비례의석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 분석을 해보면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개혁신당의 가장 표를 많이 준 유권자는 20대 이하 남성이었습니다. 16.7%였습니다. 30대 남성도 9.5%가 개혁신당에 투표를 했습니다.
다른 연령대나 성별에서는 개혁신당이 2% 내지 4%였습니다. 그러니까 3.61%였는데 20대, 30대 남성한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간 것입니다. 그 덕에 이준석도 막판에 당선이 돼서 유일하게 지역구 비례대표 당선자를 모두 냈다라고 이제 큰소리 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이런 기반에는 2030 청년 남성들이 있습니다. 경기 화성을 이제 이준석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20대 이하 지지율이 25%, 30대에서 3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3월 23일, 26일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입니다. 아마 20, 30대에서 40% 이상이 이준석한테 50% 이상 갔을 거로 보는데요. 반면에 남성 지지율은 27%였죠. 그래서 여성 지지율 16%에 남성 지지율 20 전체적으로 27%라 여성 지지율 2배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가 2030 세대들 중심으로 2030 세대 특히 남성들 중심으로 이준석으로 몰리면서 이제 나타났는데 그럼 향후 선택은 어떨까요?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그 기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2030 남성들을 끌어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확 환골탈태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분위기라고 하면 2030 남성들은 여전히 제3의 선택으로 할 거고 그 정점에 이준석이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민주당으로 넘어오기에는 정권 심판 바람은 아주 강했습니다만은 페미니즘, 민주당과 야권 진보개혁 세력이 젊은 남성 청년보다 여성 청년들한테 더 우호적이다라는 인식이 계속되는 한은 민주당 쪽으로는 안 넘어올 거고 결국 제3지대로 가게 될 거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2026년 6월에 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27년 3월에 21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청년 남성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대 문제, 그다음에 기회의 공정, 이거는 여성들한테 그다음에 기성세대 때 자기네들이 공정성 기회를 뺏기고 있다는 생각들인 거죠. 그다음 페미니즘에 의한 역차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치권이 또 민주사회 개혁 진영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2030 남성들의 선택이 지금의 현상을 확대 재생산할지 아니면 바뀔지가 달라지겠죠. 결론적으로는 2030 청년 세대들이 다 불안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뭐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남성들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느 정치 세력, 사회 세력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가 아마 2030 세대들의 선택을 좌우할 것이고 이런 것에 실패한다고 하면 이준석 처단함 정도가 아니라 더 극단적인 세력한테도 갈 수가 있죠. 이미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정치 분석가들이 정광훈당이 2, 3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상황 변화가 없었으면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국힘 위기론 때문에 국힘으로 결집되고 이러면서 이번에 2점 몇 프로죠? 1석도 못 얻었습니다만은 그런 또 다른 정광훈은 젊은 세대한테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만은 젊은 세대한테 인기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생기면은 이준석보다 더 극단적인 그런 쪽으로 2030 젊은이들 특히 남성들이 쏠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이고 벌써 50분이 됐네요. 전망과 과제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을 제가 몇 가지 단문으로 7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압승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들을 못 기억했습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국힘은 영남 부자당 성격을 그대로 유지했는지 오히려 더 강화됐다. 그런데
어쨌건 승패는 또다시 뒷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여태까지 분석을 했죠. 그다음에 되살아난 지역구도 뭐 부산 PK에 대해서 분석이 다르고 대구 경북도 뭐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런 거가 있지만 넓게 보면 여러분 보도에서 지도 보셨죠? 우리 남쪽의 동과 서가 확 다릅니다. 동쪽에 빨간색, 서쪽에 파란색. 그래서 위에까지 치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또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신상국 시대다. 정말 이상한 우연의 일치치고 이상하죠.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돼버렸습니다. 어? 그런 신상국 시대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2030 세대의 정치적 선택, 특히 남성 세대가 변화하면서 이준석 철학람이 청년 정치의 대표자로 부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의석수는 세석이지만 또 이 정치적 키로서 역할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약진, 이거는 뭐 구조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건 현실적으로 약진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불만이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정의당의 몰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보당이 대두했죠. 한 석입니다만 실제로는 세 석이죠. 비례같이 해서. 그러면 개혁신당하고 공동 제4당입니다. 이제 진보정당의 대표 주자가 뭐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7가지로 이번 총선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여기서 도출돼서 정치권이 염두에 둬야 될, 그리고 앞으로 총선이나 여러 가지 선거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한 2가지가 이제 됐다고 보는데요. 지지층에게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한때 3월에 민주당이 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뭐 아니다 막 이런 분노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투표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균열 느낀 게 조국 신당의 출연이었죠. 아 그래 심판해보자,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지. 조국 신당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너무 끔찍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향후 선거 변수, 여태까지 정리한 거 다시 정리해서 드리는 건데 2030 남성, 수도권 부동산 민심, 그다음에 충청과 PK의 표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율입니다. 이 변수들이 다이나믹하게 조합되면서 다음 지방선거 대선의 결과도 좌우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못해도 윤석열 진짜 너무나 못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빵점, 아니 빵점도 아니고 마이너스 점수인데 그래도 고정 지지가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 상수들은 뭐 하늘이 무너져도 있는 상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의 변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은 지금 말씀드린 점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선거에서는 이 요소들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총선 선거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개혁신당이 어디로 갈 거냐, 2030 남성이 나름대로 지지하고 있는 정치적 기반이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당인데 지금 마치 야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착각하면 안 되죠. 여권입니다. 다만 반윤석열일 뿐이죠. 그래서 반윤석열이라는 것 때문에 야권으로 보이지만 여권이고, 그래서 이게 2030 남성 끌고서 여권의 지각 변동을 어떻게 이렇게 날지 모르니까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죠. 총선 민심을 수용을 해서 민주당하고 협치, 약간 정확히 말하면 야당하고 협치를 하죠. 그래서 거국 내각을 하든 어쨌건 쳐다도 안 보던 야당 대표인 이재명 자기 정치적 경쟁자와도 좀 협력을 하든 하냐, 아니면은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힘을 합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힘 내 반윤 세력까지 힘을 합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느냐에 따라서 전국은 상당히 달라지고 요동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국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선택이죠.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지금 참 열심히 고민하고 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권 잘 아는 친구를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전화한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게 갤럽 여론조사 그날 발표된 거였다고 합니다.
20%대로 확 추락하는 거 보고 아, 뜨거 하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조금 다시 간보는 상황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3년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죠.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너무 망가졌는데 지난 2년 망가진 과오를 수습하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은 더욱 우리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정말 회복불능의 상태로 가게 만들지 그 키가 야권과 민주개혁 진영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전히 키가 있다고 하는 거가 불행이고 그렇게 되면 300석을 못 넘긴 그 영향이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봐야 되고 이 요소들에 이제 확 전국을 힘들 수 있는 잠복된 변수가 이제 사법 리스크죠. 뭐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물론 양쪽이 다 있습니다만은 이쪽은 아직 뭐 재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주 사소한 지역적인 꼬투리로 유죄 판결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맞물면서 어떻게 전국이 소용돌이칠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국정과제를 말씀드리면서는 우선순위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만 그거에 모든 의제가 집중되고 최우선순위가 되면서 우리나라 다른 주요 국가개혁과제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우리 기억을 역사적 경험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것이 여야 국정에서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건 이번 총선에서 나온 민심이 윤석열 특별히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현안, 특검 같은 이런 현안 처리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최우선 순위는 경제 살리기가 반드시 돼야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났습니다만 앞에가 너무 중요해서 그렇지 정말 절실한 게 외교력 회복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외교 망가지고 정말 우습게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큰데 미중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에서 그다음에 러시아 관계 문제다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외교력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데 여야 정부가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비례대표제도 개선입니다. 결국 그냥 손 놓고 있다가 4년 전 제도 그대로 한석만 줄이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계속 위성정당, 준위성정당 만드는 거 반복돼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 비례대표제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과제들이 우선순위인데 만약 이 5번째 과제가 우선순위가 되면 모든 걸 또 블랙홀로 삼켜버리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국회에서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거의 국민적 합의는 있죠.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고 조금 더 대통령의 힘을 빼자. 그러나 국민들한테 책임지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중임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합의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의를 포함해서 지금의 죽고 살기식 그다음에 한번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라고 하는 풍토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이 그다음에 정치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 세력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데 관심 갖고 정말 지금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위기인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을 합치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데 예. 경제에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주도형 그 경제를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수출은 기본적으로 6천만 불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예. 올해로 7천만 불이 됩니다. 예. 안 좋은 게 아니라요. 배분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배분이 아주 세밀하게 그 섬세하게 나눠지는 부분이 안 되고 있고 그게 거짓말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배분이 안 되니까 서민 경제들이 안 좋은 거고
그 서민들 경제 대책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진행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또래니까 이제 기업에서 뭐 대기업, 재벌 기업에서도 그만 친구도 있고 중견기업에서 그만 친구들도 있고 뭐 사장도 하고 뭐 임원들 하다 퇴직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기업들의 속 정서 분위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위기로 느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미국에 공장 짓고 있고 뭐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LG 엔솔, 뭐 삼성 SDI 등등 미국에 공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짓고 그런다고 하고 또 그쪽 시장 확보해야 되니까 한다고 하지만은 보조금은 사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액수보다 큰 의미가 없는 거가 그 공장이 대부분 사막지대에 지어지니까 예를 들면 용수 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미국 물가가 비싸니까 공사비, 인건비. 그래서 그 보조금 주는 거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메리트. 물론 이제 배분해야 되는 기업을 공장 배분해야 되고 이런 전략적 판단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자체로만으로 큰 동기는 아니라고 하고요. 더 밑에 깔려 있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와 가장 큰 거는 아리백이라고 합니다. 아리백, 재생에너지. 예.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아리백을 충족시켜야 그 제품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애플이고 구글이고 뭐고 다 이미 그런 데 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동조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현 정부는 그것에 무심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행합니다. 원자력으로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자력은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불안정한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과도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자력 믿고 아리백 손 놓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한국에서 생산했는데 니네 아리백 수정 못했으니까 안 사줘.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공장 지면 아리백 충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 후과는 엄청납니다. 우선 일자리 없어지죠. 일자리 없어지고 두 번째로 미국의 공장 짓는 거가 그냥 공장 짓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테슬라가 언제부터 자동차 회사였어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문외한인 사람이 기술자들 모아서 자동차 회사 만든 거잖아요. 미국은 그런 수 있는 사회죠. 한국에서는 힘들지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공장 짓고 가동하고 거기서 최첨단 공정으로 하면서 기술 인력들이 있다. 그 사람들 어느 순간 빼내면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삼성전자보다 더 큰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위기감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지금 한국인 거고요. 두 번째로 이건 전혀 생각을 못했었던 건데 놀랐는데 우리가 외환위기 왜 겪었습니까? 외환보유고 때문이었죠. 그것도 장난친 것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튼튼해야 그런 일을 다시 안 겪는데 미국의 삼성전자가 공장져요. 현대자동차가 공장져요. LG에너지솔루션이 공장져요.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한국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일으키는 매출과 외환 수입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납니다.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게 한국에 안 들어온다? 그럼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이만큼 해서 이만큼으로 찌그러드는 거예요. 헤지펀드가 한국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면은 제2의 IMF가 한국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언론에서도 얘기 안 하고 누구도 얘기 안 하지만 기업했던 사람들은 그걸 느끼면서 이거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도 아니고 투자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공장 세워진다? 만일에 한국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안보 위기가 생긴다? 미국이 목숨 걸고 미군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한국을 지킬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반도체 때문에라도 한국을 지켜야 돼요. 근데 미국에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제가 말하다 보니까 좀 계속 발전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꼭 우리의 생존하고 연결돼서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됐는데,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수 결집이 일어났다는 거. 용산도 상당히 부자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이 되지만은 방면 그래서 보수 결집과 그 보수 결집이 표로 나타날 수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부동산 이슈로 해서 용산이 전통적 부자 동네 이촌동 외에도 조금 서민 동네도 있는데 용산 자체가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에 의한 민심 변화 말씀드렸죠. 그 이슈 두 개가 겹치면서 이제 근데 전자가 없었으면은 이길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 조사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보수 결집이라는 작용이 하면서 이제 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산은 뭐 정치적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어쩌고 뭐 이런 말을 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보면 그건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자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민주당의 부산 경남 정책이 뭐 팀이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좀 지지하고 싶어도 그 자기 지역적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 좀 작동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부산 지역 언론에서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 민주당이 부정적으로 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 그 단일 이슈가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부산 경남 지역 발전에 대해서 뭐 그전에 메가시티 얘기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손을 완전히 놓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별로 부산 경남 민심 보기에 민주당이 우리 부산 경남 발전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해줄까라는 거에 큰 기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위기라고 하니까 그냥 더 밀어주자고 하는 60, 10대들의 결집, 보수의 결집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뭐 아주 깊이 모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의견과 질문을 같이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앞으로 정치 일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26년 6월에 지방선거, 27년 3월에 대선. 이렇게 본다면은 지방선거의 분위기로 넘어가는 게 뭐 한 1년 전서부터는 또 뭐 분위기로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한 1년 전서부터 후보 뭐 얘기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25년 6월부터는 이제 지방선거 분위기가 슬슬 갈 텐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번 총선 승리의 그 여세를 몰아서 뭔가 개혁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다. 1년 정도입니다. 1년 안에 중요한 일들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결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야 할 일 중에 꼭 또 포함돼야 될 게 선거제 개혁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중에 대선과 관련해서도 결선 투표제를 꼭 그 안에 마련해 놔야 후환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듣고 싶고 아까 이제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있었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일산인데 거기 가불병정 다 승리는 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을 경우에는 65대 35 정도로 이겼어요. 그런데 병정 경우에는 55대 45 정도로밖에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5% 정도만 절로 넘어갔으면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핵심 이슈가 결국은 재건축이 많이 작용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 단지 안에서도 계속 선거를 앞두고 그 재건축 이슈를 가지고 막 엄청나게 단톡방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재건축 찬성하는 사람은 나라가 망해도 나는 재건축 잘 밀어주겠다는 후보를 찍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뭐 좀 문제 제기를 했더니 강퇴를 당했습니다. 왜 재건축에 문제 제기하는 그런 얘기만 계속하냐. 근데 제가 특별히 문제 제기하는 얘기만 한 게 아니라 KBS 최근에 나오는
그 이런 분담금이 많아져 가지고 낭패에 걸린 데가 많다. 이런 거를 KBS가 보도했는데 그거를 보기 좀 공유했다고 강퇴를 시킨 그런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는 더 그런 이슈들이 막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이 될 텐데, 이런 거에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질문은 이번 총선에 앞서서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제단 등이 굉장히 열심히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개신교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알다시피 다 당회의 포로들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총선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데에 굉장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어떻게 좀 이런 그런 포로 상태를 좀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교회의 정치적 책임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은 좀. 뭐 제 세 딸도 다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MZ 세대들 젊은 친구들 보면 여행 참 많이 가지만 여행 정보는 아주 풍부합니다. 어디 가면 뭐 어디 맛있는 게 있고 뭐 어디가 볼거리가 있고 근데 그 외국의 역사와 문화와 경제와 진취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제 중에 하나는 뭐 일본을 아주 자주 가는데 일본의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요. 일본의 맛집이나 뭐가 이런 것만 알지. 뭐 대부분의 세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화돼서 해외여행이 활발해졌다고 해서 이해가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 거랑은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외국인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좀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에 돈 벌려고 오면서 유학을 핑계 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회에서 지식인층과 지도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국이 정말로 제대로 장학금 주고 공부시키고 이럴 필요도 있고 거꾸로도 지금 미국 유학생만 많잖아요. 미국 유학생 많고 그다음에 유럽은 되게 예술계통 유학생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에 제대로 유학해서 그 나라를 이해하고 싶게 하는 인력 양성하고 이러는 장학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해져야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는 국제관계를 할 수 있는 깊이가 있는데 뭐 외교부 추자도 그냥 미국과 유럽만 근무하려고 그러고 다른 나라는 근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외교 역량이라고 하는 게 전부 미국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다양해지고 폭넓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이제 동감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유태선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이슈에 이 정부가 그러니까 야당이 잘 대처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걱정은 지금도 별로 깊이 고민하는 것 같지 않고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직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입니다. 그 당시 정책실장은 그냥 도시 빈민 문제 전문가였잖아요. 도시 빈민 문제 전문가가 이 인간의 다양한 욕망이 얽혀 있는 그러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이슈를 복합적으로 중층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거에 결국은 실패한 건데 소박하게 접근하다가 지금도 민주당 정부가 많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그런 면에서 제대로 대처 못하면은 또 다른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데 지금 같으면 비슷하게 반복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패 안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국힘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이 인간의 욕망에만 기초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정의와 공정과 그다음에 균형이라고 하는 관점이 반영된 부동산 정책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고민할 거냐. 좀 그거가 좀 집권을 위해서는 그다음에 집권 후를 위해서도 그 지금의 야권에서는 깊이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걸 많이들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교회 쪽 얘기하신 건 사실 저도 별로 할 말이 없고 뭐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책이 있을까 싶고 오히려 목회자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